프린트에 있는 말들 쌤이 좀 민망해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승민이랑 진이 요거 피동 표현 그리고 국어사 프린트 보면서 정리합시다. 피동 표현부터 들어갈게요. 피동은 당하는 거. 상대되는 개념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능동. 그래서 능동은 내 힘으로 그 행위를 했을 때 능동, 힘이 없어서 당하면 피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 기출문제 푸시면요. 그냥 하나하나 다 선지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다 문장의 예시를 가지고 들겠죠.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에다가 그냥 예의상 동그라미 쳐줄까? 너무 당연하지만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 힘으로 하게 되면 제 힘에다가 동그라미 또 뭐라고? 피동. 그럼 피동 표현의 효가 4개. 이건 기억해놔야 돼.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의 예시 하나 들고 가야 돼. 날씨가 풀리다. 날씨가 풀리다에서는 행위 주체 날씨 요정이 날씨를 풀다. 날씨 요정이 날씨를 푼 거야. 행위 주체를 그냥 몰라. 그러니까 항상 피동 표현을 쓰는 거지.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의 예시로는 뭐다? 날씨가 풀리다. 그냥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죠. 맞죠? 뭐 유리가 깨졌다 하면 내가 깨놓고 나서 유리 깼어요 하기보다는 그냥 유리 깨졌어요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밝히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행위의 주체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객관적 느낌을 주는 뉴스 기사입니다. 뭐 코스피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고 하면 꼭 누구인지 꼭 밝혀야 돼요. 그게 그냥 오를 것이라는 전체적인 전망인 거죠. 그리고 객관적 느낌을 주는 신문기사라든지 뉴스 언론 보도는 객관적 느낌을 주기 위해서 피동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사문이나 학술적인 글에서도 다 객관적 느낌을 주려고 피동 표현 사용하는 거예요. 능동문에 벌이 동생을 쏘았다라고 하면 능동문에 문장 서술어 쏘다는 두 자리 서술어야. 누가, 벌이, 누구를, 동생을 이라는 서술어가 능동사는 타동사다. 능동사는 100% 뭐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래서 서술어 능동사 밑에다가는 타동이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밑에 나오거든요. 서술어 능동사는 다 뭐다? 목적어를 지니는 타동사여야 해. 밟다 하면 뭐를, 발을, 그럼 발이 밟히다. 쌓다 하면 뭐를, 다 능동사는 뭐다? 다동사입니다. 다동사. 그런데 얘를 이제 피동문으로 바꾸고 싶다면 동생이 별에게 쏘였다가 된단 말이야. 지금 효민 특파원을 보내놨는데 효민이가 이제 내일 가서 물어볼 말은 선생님 쏘이다는요 누가 누구에게 쏘였는지 모기에게 쏘였는지 벌에게 쏘였는지 무엇무엇에 쏘이다라는 것으로 필수 부사어인데 문장구조 변화의 서술어 자릿수 -1이 아니라 변화 없는 경우의 예시 아닙니까? 라고 효민이가 물어줄 거예요. 동생이 벌에게 쏘였다는 필수 부사입니다. 사실상. 근데 1학년들한테도 벌에게를 생략 가능이라고 가르치셨더라고. 그래서 쌤이 1학년들한테도 물어보라고 얘기했는데 필수 부사어입니다. 생략 가능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1학년들 필기에는 벌에게를 생략 가능이라고 적혀져 있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쏘이다는 필수 부사어를 지니는 동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생이 벌에게 쏘였다 같이 필수 부사어를 지니는 경우는 서술어 자릿수가 변화 없고 철수가 사실을 밝히다라고 하면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그 피동 표현을 바꿨을 때 철수에 의해 꼭 밝혀야 된다면 철수에 의해 밝혀졌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밝혀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1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주어는 우리 효민이 필기 살짝만 고쳐볼까? 능동문의 주어는 뭐로 바뀌고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뀌고 피동문의 부사어 두 번째 칸 뭐로 고쳐야 돼? 부사어라고 고치자. 그리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 뭐로 고쳐야 돼? 주어로 고쳐야 돼. 그래서 피동문의 주어, 부사어, 서술어 돼야지. 효민이 거 고쳐줘. 다 같이. 효민이도 같이 고쳐. 여기. 지금 능동문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잖아. 그럼 이걸 피동문에서 바뀌어지면 능동문의 주어가 뭘로 바뀌어졌어 얘들아? 너네가 얘기해봐봐. 능동문의 주어 벌이가 피동문에는 뭐로 바뀌어졌지? 부사어라고 적어야지. 피동문의 주어는 1대1에서 크로스가 아니구나. 미안해 효민. 우리 똑띠가. 그러니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그리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나란 자식이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서술어에 이히리기를 붙여서 피동사를 파생시켜야 돼. 피동사 서술어에서 피동사 접사 붙이면 사전에 다 등재되지. 하나의 단어로 다 파생이 되니까. 아니면 용언의 어간에 보조용언의 방식으로 아지다 어지다나 개대다 붙여도 돼. 이러면 동사적 피동. 실험 방법으로 바로 갈까? 파생적 피동은 피동사로 파생을 시키는 거야. 이일이기라는 접사. 벽돌을 쌓다 하면 벽돌이 쌓이다. 찬성하십니까?
토끼를 잡다, 토끼가 잡히다. 동사 하나씩 예시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해를 풀다, 오해가 풀리다. 그리고 도둑을 쫓다, 도둑이 쫓기다. 괜찮죠? 그 밖에 접사는 하다 대신에 되다 붙이는 거 알죠? 관찰하다, 사용하다는 관찰되다, 사용되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안다가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피동사는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파생이 될 때, 이 말 너무 좋네. 능동사는 무조건 타동사였는데 피동사로 만들어지면 당하다, 누가 라는 주어를 필요로 하고 부사어가 필수적인 경우에서는 쏘이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쏘였는지 필수 부사어가 있으니 한마디로 목적어는 필요 없는 뭐로 파생이 된다? 자동사로 파생이 된다. 이게 선지에 진짜 100% 있습니다. 능동사가 타동사였는데 파생이 되고 보니까 자동사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목적어를 지니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건 무조건 선지에 있을걸.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야. 자동사에서 파생이 되는 비동사도 있다. 공감되죠? 낙엽이 바람에 난다 같은 경우에서의 날다는 누가 날지 하면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라는 것으로 또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로 이럴 때는 뭐도 있다는 거야? 능동사는 대부분 타동사인데 자동사에 능동이 있다라는 거야. 날다 하면 무엇을이 아니라 누가라는 주어가 있다라는 거죠. 종이 운다라고 하면 울다. 역시 울다랑 날다의 리을이 탈락된 거야. 울다는 누가라고 하면 종이. 그럼 종이 울리다는 뭐가 되는 거야? 피동. 자동사에서 파생된 피동 있다 없다? 있다. 종이 울리다랑 낙엽이 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낙엽이 날다랑 종이 울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동사 자체가 능동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이 그의 팔에 매달렸다라고 하면 그의 팔에 매달린 거에서 그의 팔에 매달렸다. 그의 팔에 매달렸다. 아이들이 그의 팔에 매달렸다라고 하면 능동으로 바꿔봐봐. 아이들을 그의 팔에 매달다가 돼, 안 돼? 이건 능동이 안 돼. 아이들을 그의 팔에 매달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러면 피동사가 능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능동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필기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질문하시고요. 피동사는 사전에 다 따로 등재가 됩니다. 통사적 피동문에서 아지다, 어지다의 피동은 용언의 어간에 아지다, 어지다 결합시키세요. 버리다에다가 버려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많은 음식을 버리다에서 많은 음식이 버리다는 그냥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아깝게가 필요 없으니 마이너스 1은 지금 서술어 자릿수가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버렸다 해서 많은 음식이 버려졌다로 그냥 주어 하나만 있으면 돼. 사람들에 의해 이런 말 없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는 무조건 아지다, 어지다 붙여야 돼. 자동사는 뭐 예뻐졌다 같은 경우에는 피동보다는 상태 변화. 너 예뻐졌네? 상태 변화라는 거야. 날씨가 따뜻해졌네? 게되다는 피동의 의미보다는 사실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주인공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과정이나 전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특징으로 가시죠. 문장의 초점에서 문장의 주어, 능동문에서 행위의 주체, 동작주, 피동문에서는 피동작주에서 주목이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 벌이 동생을 쏘았다 해서는 벌이한테 주목이 된다면 동생이 벌에게 쏘였다라고 하면 동생이가 주목이 된다는 거야. 능동문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왠지 상황 의존적인 경우 있지. 날씨가 풀렸다. 30분이 걸렸다. 근데 30분을 걸다가 안 돼. 피동문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는 주어가 경험주인 경우에서는 철수가 욕을 먹었다 해서 욕이 철수에게 먹혔다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중피동에다가 별표 3개. 이중피동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중피동은 하지 마시고 그냥 믿기다 하세요. 그냥 읽기다 하시고요. 쓰이다 하시고요. 분리다 하시고 나뉘다 하면 되지. 거기다 어지다 또 붙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두 학생이 참새 4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두 학생이 각각 참새 4마리를 쫓은 건지 아니면 각각이 참새 4마리가 아니라 다 같이 참새 4마리를 잡은 건지. 근데 참새 4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순간 중의성은 사라진다는 거야. 오케이? 넘어가서 사동 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시키는 것에다가 동그라미 사동.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는 거라고 하면 직접 하는 거는 뭐다? 주동. 진이가 책을 읽는다 같은 경우에는 주동문에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지. 이렇게 주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그대로 목적어로 내려오면 됩니다. 선생님이 라는 사동주어가 항상 추가가 되기 때문에 서술어 자릿수는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읽는다는 누가 무엇을 읽는다라는 주어 목적어였다면 읽히다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읽혔는지 필수 부사어까지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무조건 문장 구조는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술어 자릿수가 무조건 플러스 1. 진이가 책을 읽는다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였고 타동사였어. 주동사에서 타동사였는데 새로운 사동문 만들면 새로운 주어가 무조건 추가가 돼야 돼. 선생님이 진이에게
책을 읽혔다 되는 거야. 아니면 읽게 하다 해도 됩니다. 실험 방법 갈게요. 파생적 사동에서 이히리기 우구추 붙여주시고요. 하다 대신에 시키다 붙이면 됩니다. 역시 사전에 따로 등재되고 주동사가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그리고 이 읽히다라는 동사가 특별하게 선생님이 진이에게 책을 읽히는 거는 직접 사동은 절대 안 돼.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경우는 아닌 거야. 진이가 책을 읽는 거야. 그래서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되고요. 주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즉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면 얼음이 녹는다라는 동사가 얼음을 녹인다라는 새로운 주어가 들어오면서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더라. 그리고 형용사도 담장이 낮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담장을 낮추다 해서 타동사로 품사도 바뀐다. 아이씨, 형용사라는 낮다가 낮추다라는 타동사로 바뀌어지면서 뭐다? 품사도 바뀐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동사적 사동은 개하다를 붙이시면 됩니다. 보조 용언이요. 그러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은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시키는 사람과 함께하면 직접 사동이야.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철수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면 할머니가 옷을 입혀줄 수도 있지. 이럴 때 직접 사동이야. 근데 선생님께서 진이에게 책을 읽혔다라고 하는 순간 쌤은 책을 읽는 게 아니야. 책 좀 읽어라 라고 시키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 읽히다는 간접 사동만 된다는 거야. 이일이기 우구추를 붙이면 직접 간접 모두가 다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읽히다는 뭐만 가능하다? 간접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부사의 수식 범위가 문장 전체의 파생적 사동, 시킴을 받는 대상의 통사적 사동.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한복을 빨리 입혔다라고 하면 이럴 때 입혔다의 파생적 사동이 오면 문장 전체의 주어의 행위를 수식하는 거야. 할머니께서 막 빨리 입히는 거. 그리고 통사적 사동은 빨리 입게 했다라고 하면 입으라고 빨리 입는 행위를 재촉한 거야. 할머니가 빨리 입히는 경우랑 빨리빨리 입어 라는 거에서 입게 하는 거에 빨리 입게 하는 경우랑 이 차이를 아시겠다면 끄덕끄덕.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을 때 있습니다.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삿짐은 방으로 옮기다라는 옮기다로만 사용하지 주동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위를 먹었다라는 거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으니 더위를 먹였다가 안 되는 겁니다. 더위를 먹었다라고 늘 뭐로만 주동문으로만 쓰지 사동문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주동문으로만 쓰지 사동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끄덕끄덕이 된다면 중세국어의 프린트로 갈게요. 문자 표기 원리.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 제자의 원리에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초성자 17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기본자 5자, 가획자 9자, 이체자 3 해서 5 더하기 9 더하기 3 하면 몇다? 17. 왜? 얘기할까? 왜? 뭐 웃긴 얘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 초성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어. 겁나 중요해. 상형의 원리는 자음이랑 모음이랑 둘 다가 사용이 되는데 자음자가 상형을 할 때는 뭐를 본떴다? 발음의 기관을 본떴다는 거 겁나 중요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에다가 가나만 사요라는 초콜릿에 뭐만 사요? 가나만 사요의 기본자 만들고 거기에다가 획을 더해서 획을 더하면 뭐다? 소리의 세기가 세죠.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가획자 구자 만들고 이 소리의 세기 획을 더했는데도 소리의 세기가 세지지 않았네 라고 하면 이체자 세 글자 만들어주고 괜찮지? 혓뿌리가 혀끝이 목구멍을 턱하니 맞는 모양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입의 모양 미음, 치아의 모양 시옷, 목구멍의 모양 이응. 그리고 이거 안 외운 사람 진짜 후회할걸. 아설 순치 후 한자어로 외워야 돼. 아음의 어금니 소리, 혓소리의 설음, 입술소리 수는, 입소리의 치음, 목구멍의 후음, 반혀소리의 반설음, 반잇소리의 반침. 진짜 외워야 돼. 가나만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획대해서 크, 드트, 부프, 즈트, 여린, 히읗과 히읗 만들지. 그리고 체계를 따르지 않는 거에서 예디응을 후음에다가 넣어주면 돼, 안 돼? 예디응을 후음에 넣으면 돼, 안 돼? 이응에다가 획대해서 꼭지 달고 있으니까 어디에다 보낸다? 후음에다가 보내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예디응은 아음이야. 진짜 명심해야 돼. 예디응은 뭐라고? 아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반역소리의 리을 그리고 반침의 즈 반침 들어가 있다는 거. 중성자의 11글자는 상형을 하되 이거 진짜 중요해.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상형을 했어. 발음기관 상형 아니야. 하늘 땅 자음과 모음 모두
발음기간의 모양을 상형하여 라고 하면 땡이라고.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아래아 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합용의 원리가 아니라 합성의 원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초출자 제출자 만든다. 기본자끼리 서로 합쳐서 초출자 만들고 초출자에다가 아래아 한 번 더 더해줘서 제출자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제출과 초출을 적절하게 섞어주는 거. 오랑 아를 섞어서 와를 만드는 원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합용이야. 이건 제자의 원리가 아니라 글자를 사용하는 운용의 원리야. 만들어 놓은 11글자를 운용하는 원리가 합용의 원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성 11글자까지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가 제자 원리고 이 만들어 놓은 애들을 오랑 아랑 합쳐서 와, 요랑 야를 합쳐서 유아 이런 애들을 만드는 건 무슨 원리라고? 합용의 원리라고 얘기해야 돼.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3번 중요하죠.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을 위한 글자는 따로 만들지 말고 초성 글자를 다시 쓴다. 이렇게 하다가 종성자의 종성, 부용, 초성이다가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중세국어에서 몇 종성으로 바뀌게? 표기하는데 종성, 부용, 초성으로 다 올 수 있었는데 몇 종성으로 바뀌게? 한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아마 그 진도 나갈 거야. 8종성. 8종성. 근대 국어에는 몇 종성으로 바뀌게? 7종성. 그거 아마 수업 시간에 필기해 주실 거야. 처음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었어. 훈민정 창제 직후에서는 종성, 부용, 초성이었는데 10년 지나고 8종성. 근대 국어 가면서는 17이 아니라 7종성. 괜찮지? 그러면 얘들아. 제자의 원리 훈민정은 28글자를 맹간원이에서 28자가 17 더하기 11이니까 28자지. 순경은 비읍은 28글자에 속해 안 속해? 순경은 비읍 속하면 안 돼. 와 속해 안 속해? 와가 속하면 안 돼. 와는 하중이야. 순경은 비읍도 연서글자에서의 순경은 비읍이기 때문에 연서라든지 각자병서, 하병병서에서의 병서자 있지. 이런 애들은 28자에 속하면 안 되는 거야. 시험에 나온다. 순경은 비읍이라든지 연서자 그리고 병서자의 각자병서, 하병병서는 28글자에 안 속해. 그리고 자음에서의 17자뿐만 아니라 모음에서의 11자에 와 같은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28글자에 속하면 안 돼. 와는 화병의 원리야. 화병의 원리. 4번의 방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입성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점의 개수와 같이 점의 개수랑은 상관없이 빨리 초급하게 닫는 게 입성인 거야. 괜찮지? 글자의 운용 방식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합용이랑 병서랑 연서랑 그 다음에 합용의 방식에서 아까 와 같은 것도 있었어. 모음의 합용도 있어. 병서는 같은 글자 가로로 나란히 서로 다른 글자 가로리 나란히 그래서 각자 병서 합용 병서. 시옷개는 어두자음군에서 각각 음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시옷개는 뭐다? 된소리대기의 표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쓰꼬리라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꼬리였어. 쓰뼈라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뼈였어. 비읍계 합용병서는 어두자음군으로 각각의 음가가 있어. 그래서 그 예시를 안 들어주셨네. 얘들아 왜 조 더하기 쌀이 좁쌀이 되지? 왜 해와 쌀이 더해졌을 때 왜 햅쌀이 되지? 뿔쌀이었기 때문이야. 쌀의 뿔쌀이었기 때문에 그 비읍이 지금 오늘날의 하석으로 좁쌀에 남아있는 거야. 햅쌀에 남아있는 거야. 설명 안 해주셨지만 알아는 놨으면 좋겠어. 여기에다가 적고 갈까 그러면 비읍계 합용병서에서 각각의 음가를 가진 거에서 뿔쌀 적어주셨지. 효민이가 적은 뿔쌀의 예시에다가 옆에다가 적어놓자. 뿔쌀의 예시에 지금 현대국어의 그 뿔쌀의 비읍의 흔적이 남아있다. 어디에? 좁쌀과 햅쌀에. 좁쌀과 햅쌀에. 그러면 시험에 나와요. 좁쌀 같은 경우에는 뭐다? 조 플러스 쌀인데 왜 없었던 비읍이 덧납니까? 라고 했을 때 좁쌀은 뭐가 된다? 예전에 조 플러스 뿔쌀이어서 그 비읍의 흔적으로 비읍인 겁니다. 마찬가지 해 더하기 쌀에서도 왜 햅쌀이에요? 라고 하면 뿔쌀의 흔적입니다. 괜찮나요? 네, 필기하고 갈게요. 쌀 옆에다 적고 가겠습니다. 조 플러스 쌀이어서 좁쌀은 뿔쌀이었기 때문에 해 더하기 쌀이 햅쌀이 되는 이유는 뿔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비읍 시옷이 있잖아. 그럼 비읍을 발음을 하고 북구가 되는 거야. 북구. 비읍은 발음하되 뒤에 있는 기역은 뭘로 발음하면 돼?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옷은 음가가 있는 게 아니라 된소리 표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괜찮니? 연서 글자에는 순경은 비읍이고 쌤이 이 연사 힘차게 외치고 싶은 것은 글자의 운용에 들어가는 병서 연서 글자는 뭐는 아니다. 28글자에 포함되지가 않아. 제자의 원리에.
표기의 원리에 표음주의의 원리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음소적. 그러면서 표의주의라고 하면 형태 음소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 게 아니라 중세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무슨 방식을 택했지? 연철의 이어적기 방식을 택했지. 기억나시나요? 이어적기란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그대로 옮겨서 적어준다. 연서글자 왜 태어났지? 연철의 이어적기 눈이 손을 높아 2번에다가 별표 종성의 발음이 가능한 걸로 표기 역시 8자에다가 밑줄 종성 부용 초성이었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바로 가느다라 물방울에서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달랐다라는 시사점을 기억하면 돼. 드랑스에서 드랑스의 발음이 달랐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근대국어는 거듭 적어주는 거 쓸데없는 표기 방식이라서 곧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근대국어로 가면서는 종성의 7글자의 발음으로 뭐가 사라졌지? 디귿 대신에 이제 디귿으로 발음했지만 표기를 시옷으로 했다는 거야. 종성은 디귿으로 발음했지만 표기는 어떻게 해요? 시옷으로 표기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중세국어의 음운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프린트 주실 거거든. 그럼 그거 그대로 쌤한테 갖고 와주세요. 그대로 이제 이거 외워주라. 아음, 설음, 수름, 치음, 후음, 반설음과 반치음 이거 그냥 표를 외워야 돼. 전청이랑 차청이랑 전탁의 경음, 불청불탁의 울림 소리를 불척불탁, 불청불탁의 공명음. 미안한데 이 표는 그냥 다 외워버려 알았지? 자음체계의 23글자 외워야 됩니다. 자음체계의 23글자. 제자의 원리에 따랐던 거는 몇 글자? 17글자라고 하면 되죠. 17글자는 자음의 원리, 상형과 가회과 이체자의 원리가 따른 거고 그 다음에 자음체계의 23개는 표를 외워주면 되고 오케이? 미안해. 그 다음에 모음체계로 가보면 일단 이 1번에서는 뭐다? 7단 모음 체계가 돼. 그냥 이거 외우면 돼. 상향 이중 모음에서 반모음 이가 있는 거. 미안한데 이건 그냥 진짜 외우면 되거든. 하향 이중 모음에서는 아래아지킷 에랑 에랑 외랑 의랑 에랑 위랑 와랑 워랑 이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음에서는 7단 모음 체계에서 이건 7개의 단모음 체계. 7개가 단모음이었고 그 외에는 뭐였다? 이중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음절에서 합자해 초성, 중성, 삼성이 합쳐져서 음절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로 초중, 종, 삼 이렇게 밑쪽이자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삼성이 합쳐지면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 하나의 음절은 어때?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춰야 되는 거야. 현대국어와의 차이점. 현대국어는 어두잠군 올 수 있어 없어? 현대국어는 어두잠군 올 수 없어. 그리고 음가가 있었던 예디응이 초성 자리에 왔었던 경우도 있었던 거야. 다 했어? 집중하자. 7개의 단모음이 있고 상향 이중 모음이랑 하향 이중 모음 이거 외울 수 있겠어? 귀찮겠지만 좀 외워주겠니? 네, 외우자. 알았지? 그 다음에 음절로 다시 돌아와서 초성에 음가가 있는 이응이 왔다라는 것과 초성의 자음이 종성의 자음이 최대 2개까지 올 수 있었음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날에도 2개까지 오죠. 겹받침. 근데 이게 발음을 할 때는 자음군 단순화를 하죠. 종성에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가느다라 물방울에다가 디귿까지, 그럼 디귿과 시옷까지. 그래서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달랐다는 걸 기억하시고 소실된 음운으로 갑니다. 음운이 소실되면서 그 음운을 표시하는 문자도 사라졌다.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더불아 할 때 그 순경은 비읍의 부 얘가 어때? 오로 바뀌어서 더 워가 된 거야. 아이고 고봐라 라고 할 때 순경음 비읍의 부부부 얘가 오로 바뀌어서 고와가 된 거야. 순경음 비읍이랑 순경음이 오랑 우로 바뀌어진 경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진 경우도 있지. 수비 오세요가 쉬가 된 겁니다. 쉬. 그래서 아예 순경음 비읍이 탈락된 경우도 있고 오나 우로 교체가 된 경우도 있고 기억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얘네들은 16세기에 전반적으로 소멸이 되는데 시옷으로 남은 애들도 있어. 졌다 같은 거 있지. 시옷에서 이건 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알아는 놓자. 졌다 같은 경우에는 반치음이었어. 졌다. 그래서 젖으라 하잖아. 많이 젖으라 하잖아. 그 젖어라에서의 반치음이 이제 불규칙 활용해서 탈락이 된 경우로 어떻게 반치음의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반치음의 아이가 이제 지금은 시옷으로 쓰이는 경우인데 탈락의 발음이 되죠. 불규칙 활용해서. 여린 히읗. 히읗보다 약한 소리로 한자음 초성에다가 밑줄 동국정운식 표기할 때 편안케 하고자 할 때 편 안에서의 안자가 한자음 초성을 보면 여린 히읗이 쓰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랑 옆에다가 여린 히읗이 쓰이기도 하고 홀베이셔도라고 하면 여린 히읗이 그의 브를 뭐로 발음하는 거야? 빼로 발음하게끔 만드는 된소리 표시기도 했었어. 홀베이셔도라고 했을 때 빼 하고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히읗의 된소리로 끄나 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켜다. 그 다음에 썰물, 끈악스로. 그리고 예디응에서의 음가가 있는 거는 표기는 다 이응으로 바뀌어졌어. 방울할 때 울림소리의 이응. 후음의 불청불탁, 그 NG에서의 모래라고 했을 때 NG, 그냥 이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두자음군들은 다 이제 최대 자음의 첫머리 초성에 최대 2개가 올 수 있었는데 이제 된소리나 탈락이 되었고, 아레아에다가 별표 3개. 아레아는 진짜 중요합니다. 16세기의 1단계 변화인데 두 번째 음절에서 아레아가 으로 바뀌고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2단계의 변화는 첫 번째 음절에서의 아레아가 아로 바뀌었다는 거야. 기억해주고. 외위가 이제 이중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발음이 바뀝니다. 단모음에다가 밑줄. 국외음화가 잘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에서 근대국어부터 국외음화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끼리끼리 쓰이는 모음조화가 중세국어에서는 되게 규칙적으로 쓰였지만 중세국어부터 해서는 잘 지켜졌던 것이 근대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해. 왜? 아레아가 16세기에 두 번째 음절에서 으로 바뀌고 아레아가 첫 번째 음절 18세기에는 아로 바뀌니까 한 놈이었던 아레아가 으나 아로 바뀌었으니까 양성과 음성 둘 다로 바뀌어버린 거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레아가 음가가 으나 아로 바뀌면서 몸조화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오케이? 도움법칙은 적용이 되지 않다가 근대국어부터 도움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발만 살짝 담근 것 같거든요. 지금 한 100이라고 하면 0.5 정도인가요? 5 정도고, 여기에서 이제 95로 질주하기 시작할 걸. 이제 현재는 쌤 와가지고 이제 막 진도를 쭉쭉 빼기 시작해서 남아있는 보름 동안에 거의 엄청난 양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시고 수업 시간에 잘 들어오시고, 그리고 수능 특강에 나가주는 쪽수 있죠. 예, 그걸로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쫙쫙 나가야 되는 시기니까 그냥 단디 긴장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줬던 문제를 풀이를 한 시간에 사동, 피동이랑 누적 시험 범위의 의문의 변동이랑 단어 파트를 공부를 안 했다? 큰일 나는 거지. 그치? 지금은 이제 국어사 하기도 벅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 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의 한 주야. 마지막 기회의 한 주니까 사동이랑 피동이랑 단어랑 의문 파트, 문장 파트에서 모르겠는 거는 질문 진짜 많이 정리해 오셔야 됩니다. 왔을 때 질문 정리하고 이제 뭐 해야 된다? 쌤이랑 같이 진도 국어사 부분 나갈 겁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